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원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아, 이사님. 축구보다 좀 짜증나셨다고. 네. 지금 방금 우라질 아니야? 뭐 저만 그런 건 아시겠죠. 네, 새벽부터 그렇죠. 많은 분들 일어나서 보셨을 텐데, 뭐 기대는 안 했지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어. 이게 참 어떻게 저는 이게 주식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될 것 같아. 그걸 알아서도 이 희망을 걸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시장의 모습을 어제 축구에서 봤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어제 그러면 좀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서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일정은 다 그대로 소화를 하고 요새 또 이제 또 막내는 시즌이잖아요. 저는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는 모임이 있는데 어제 또 모임을 하고 1차만 하고 가서 그래도 일찍 잔다고 한 11시 잤나? 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겠죠. 4시에 일어나서 봤습니다만은 딱 어이없게 한 골을 먹는 순간 빨리 옷을 입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차에서 좀 봤습니다. 그 시간에 남으셨어요? 저는 좀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그럼 사무실 들렸다가 오신 거예요? 네네. 와, 평소에도? 네.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네.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도 이게 저희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네네네.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밤새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아침 일찍 일단 일어나서. 포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4시부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돈 잘 벌고 부자들이 아침에 인간이 많다? 그래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좀 완벽한 올빼미 형이시네요. 아침에는 꿀잠이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침잠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해주신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푸른하늘님이 미라클 모닝을 시청하는 짹짹이. 이사입니다. 네. 근데 진짜 보면은 성공한 분들은 다 아침 인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올빼미형 인간 중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드물긴 좀 비교적 드물긴 한 것 같아요. 물론 계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제 12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12월 6일이에요 벌써. 이번 주 이제 생각보다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이제 10월 그래도 초입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초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기억해야 될 또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2,500을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12월에 일단은 먼저 좀 하다고 보시니까 어떨까요, 솔직히? 지금은 저는 일단은 가능은 하다 여전히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네네. 일단 우리가 상반기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잡아놨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달러 강세가 과연 진정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115선까지 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지금 105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환율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300원을 깨고서 1,200원. 1,290원이네? 라는 상황을 봤습니다. 네. 그럼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 달러 강세에 의해서 시장을 눌렀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네. 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에 상당히 높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로 인한 공급망 문제 이런 때문에 원자재 어떤 문제가 상당히 컸는데 대표적으로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115불까지 갔었는데 또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는데 뉴스 봤는데 올해 1월 이후로 최저치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안정됐어.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은 CPI 지표 없이도 결국은 이제 저번에 이제 7.7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4% 6%인가 그때 있었죠 그날. 그러면은 이번에 12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 역시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연준의 긴축 속도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었던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에서는 처음으로 약간의 완화적인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시장이 환호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네 만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죠. 그렇죠. 좀 더 거기서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은 한번 오발 사고가 났어요. 네. 예, 오발 사고가 났는데 저는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봤는데 네. 바로 바이든 자다 일어나서 아니다. 아, 오발이다. 맞아요. 러시아 바로 우리 아니다. 맞아. 바로 인정했어. 양쪽에서 이거는 더 이상 이 확산을 원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그것까지는 너무 위험하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거의 뭐 이제 조건 지금 물밑 협상 하겠죠. 곧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거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우리 절대 아니다 이랬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이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이게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미 중국은 러시아를 봤을 거예요. 아니, 러시아는 중국을 봤을 겁니다. 민심이 돌아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무조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러시아 내에서도 분명히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우리가 러시아 언론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결국 러시아로 하여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건만 맞는다라면은 마치 이게 지정학적 이슈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우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지정학적 이슈는 경제는 이어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이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지정학적 이슈는 딱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집기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급등이 있어 시장이. 알고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냈대.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뭐 당장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은 피크를 찍은 것은 맞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끔씩 이제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나왔어요. 크레딧 스위스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뭐 코인 시장이 이제 FTX 파산하고 루나 사태 나오면서 코인발 리스크가 실물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것은 다행인 것이 월가의 대표적인 어떤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등 이런 대표 CEO들이 코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성향이 코인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도 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인이 막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인발 시스템 리스크도 일단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크레딧 스위스 얘기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워낙에 우리가 과거에 이 리먼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되지 했겠지만은 역시나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S발 어떤 리스크도 일단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내년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의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어요.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만이에요. 규제도 풀지, 또 풀지.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결국은 그들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부동산 규제했던 이유는 돈을 풀었는데 이게 자꾸 부동산을 가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규제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 안 되겠다 싶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리스크 역시도 당장 이게 뭐 튀어나올 요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앞서서 제가 달러 강세부터 이건 시스템 리스크까지 얘기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상단을 막는 상단을 막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이게 야 어떤 지표가 뭐 나왔어 경기 침체야 이게 안 돼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선언을 하거나 정의를 하는 건 역시도 뭐 미국 내에 모여 있는 여러 가지 뭐 의원회에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의견이 모여서 이거는 경기 침체 선을 하는데 이 타임 딜레이도 거의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상당히 많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일 뿐이고 지금 상황은 그냥 바닥에서 어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나서 쉬어가는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그런 뭐 노이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간밤에 PMI 서비스 PMI 지수가 조금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터미널 8가 올라갈 거야. 폭락.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창용 은행 총재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0.25. 그렇죠. 상단을 이미 막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 그분이 저는 이번에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상단을 먼저 제시를 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이 따라간 것을 보고서 그런 멘트를 하거나 결정해야 되는데 선제로 했어요. 선제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미국도 여기 이상은 안 올릴 거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그러니까 뭐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하시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은 비단 한국은행뿐만이 아니에요.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도 뭐 미국 내에서는 터뷸럴 레이트 올리네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은 이미 상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도 만약 이걸 올릴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여타 국가들 특히나 일본이 중요한데 일본에서 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하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아무리 뭐 고용이 강하고 뭐 인플레 우려감 등등 얘기 나오지만 터뷸럴 레이트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상단을 뚫고 올라갈 거야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만 반대로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작살이 날 거야라고 얘기하기도 쉽진 않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중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2,500 이상을 좀 보느냐? 물론 시기는 뭐 연말 연초를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남은 총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리오프닝. 네. 두 번째는 러우 전쟁의 종료. 이 두 가지의 남은 총알이 있다라는 거 봤을 때, 뭐 당장 나온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리오프닝은 시기의 문제이고 이미 우리 시장에서 뭐 화장품, 카지노, 여행, 항공 주식들이 반응을 시작하고 있고. 들썩들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닌지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시기의 문제이지 중국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총알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중국의 저축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저축률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 우리나라 여타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다 꽂아줬어요. 그거 다 소진했습니다. 소진했다는 내용들이 여러 지표나 뉴스에 나왔는데 유일하게 저축률이 통장에 빠방한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통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 구매력 옛날 그 느낌 그렇죠. 예, 전 세계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버팀목은 되지 않을까. 또 금가격도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력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혹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면은 물론 끝났다라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뭐 공급망 이슈가 한 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 제거해줘도 적어도 심리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 시장이 경기 침체 오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000을 깰 거야다라는 얘기를 비관론적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중립 이상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지수가 2,400이네, 2,500이네, 2,600이네 물론 이런 것을 좀 뭐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스탠스는 일단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빠르진 않지만 우섬차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깔끔하다. 야, 이거 그냥 그러면 뚫겠네요. 그러니까 뭐 12월이라고 저희가 한정지어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은 뭐 길게 봤을 때 뭐 1월, 2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게 급등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12월 중순 이제 FOMC가 10월 14, 15일인가 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네. 그거 물론 앞두고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하겠죠. 아마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보여줬어요. 살짝 뭐 지표가 그러니까 원래는 배드 이즈 굿이고 굿 이즈 배드가 된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만 안 좋아도 노이즈가 때문에 이렇게 밀렸는데 이거는 저는 예상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러다 또 다른 지표가 또 좋게 나쁘게 나오면 또 튀겠죠. 반복할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12월 중순 FOMC에서 50bp를 확정을 짓고 거기서 코멘트가 그러니까 전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무조건 CPI 고용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슬슬
주식시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경제 시장을. 여기서 이미 스탠스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2월 FOMC에서 50bp 올리면서 나오는 기자회견에서 뭐 터미널 레이트를 올린다라던가 뭐 너무 시장을 위축시켜주는 발언은 안 나올 것 같다. 야, 가장 큰 피봇이 그거네요. 주식시장을 안 보다가 그렇죠. 이제는 본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피봇이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미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사님 나오면 너무 좋은 게 정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 이제 짚어보자면은 유가 일단 잡혔고 환율 잡혔고 그리고 긴축 속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전쟁도 아직 뭐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돼가는 단계고 중국 12년 만에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 통장에 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막 이제 그 출발선에서 이 총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돈 딱 들고 딱 들고 한잔해서 언제 쏴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깔끔하네요 진짜. 그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섹터를 좀 이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와주셨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에서 나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요 집중해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그럼요. 가지고 가는 그런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국민들은 이제 저축이 높기 때문에 돈이 많지만 그의 국가들은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들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뭐 연체 이자 이거의 키워드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을 압박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돈이 없어요.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빅테크들 뭐 고용 줄이고 비용 줄이잖아요. 특히나 뭐 빅테크의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는 엄청난 복지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유튜브로 봤지만 가면은 막 뷔페식 식당이 이렇게 있고 막 맨날 타고 치고 놀고 있고. 일본 요리사가 막 스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미 그거 다 줄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1위 기업 어디죠? 삼성이죠. 삼성이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경비 절반으로 줄여라. 경비?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줄여라. 개인은 돈이 없어요. 기업도 투자를 멈추거나 줄이고 있죠.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돈 쓸려면 정부밖에 남은 없다.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부가 이런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쓰면은 다시 인플레를 조장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미국과 서구권의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과연 어떤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일머니. 그렇죠. 사우디, 카타르. 그렇죠. 또 하나, 자 2차 배터리 관련된 광물로 대박이 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 이미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중국 공급망 제외로 또 대박을 본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벌었죠. 인도. 인도 그치. 요즘에 인도도 혹시 뭐 인도랑 인도네시아 증시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인도랑 인도네시아 증시. 뭐 우리나라 증시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그래요? 인도네시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결국 이제 이들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이 벌어들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인도네시아 딱 생각나면 우리 뭡니까? 인도는 뭐 겐지스강에서 그 더러운 물로 목욕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모든 여행 유튜버들이 왜 가지 말라는 인도 왜 가냐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인도는 우리나라 잽이 안 되는 엄청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4억 5천 대. 그렇죠. 근데 그들 국가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죠? 인프라예요. 도로 깔고. 그리고 인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돈 못다 쓰겠어요. 인프라 투자하는 거. 그렇죠. 걔네라고 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대외적으로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우리 컨셉이야라고 갖고 갈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뭐 연말에 뭐 또 예산 확보하려고 일본 뭐 멀쩡한 도로 보도블록 갈았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인도가 발표했었던 인프라 투자에 가티 샤크티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있는데 예산이 1,600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땅 파고 뭐 막말로 화장실 새로 짓고 우리 진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 80년대 보면은 동네마다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어요. 다 있었죠. 뒷골목이 진짜. 그리고 하천은 다 그 지금 복개천 이렇게 했지만 그 하천에는 진짜 쓰레기 막 있었고 다 그랬잖아 어렸을 때. 예.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너무 별로 안 좋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야, 인도네시아 차트도 보셨지만 인도네시아 날아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리튬 광물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고 인도네시아라고 뭐 그게 인도랑 다르겠습니까? 비슷하겠죠. 어느 수준 있게 차이겠지만 결국 그들도 인도네시아도 뭐 수도 이전 한 해 만에 뭐 이런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사우디 말해 뭐 합니까? 이제 모두가 다 알잖아요. 네옴. 예, 네옴 얘기로 했다가 진짜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했었는데 결국은 네옴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주가가 반응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소위 이제 정말로 이제 꿈에 의해서 가는 그런 잡테마 주주를 제외하고 저는 어느 정도 손을 벌고 있고 정상적인 기업이 이런 사우디나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올라간다라면 어느 정도 믿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따라가야지. 네, 따라갈 필요는 필요하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진국 서구권에서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개발도상 인도네시아, 사우디 이런 크게 또 하나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결국은 이번에 부동산 규제 푼다는 것 자체가 인프라 투자 쪽으로 좀 쓰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다시금 눈에 보이는 거죠. 즉 소비와 관련, 그러니까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쪽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린 돈이 없어. 소비 양극화잖아요. 자, 소비라는 키워드에서 두 개를 파생합니다. 소비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이 쓰는 돈, 못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잘 못 써.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 살 것인가? 소비 뭐 생필품을 사겠죠. 하지만 좀 고가품이나 여행을 많이 갈까? 진짜 그렇게? 이게 비싼데? 좀 참겠지. 우리가 태국 같은 거 갔을 때 옛날에 싸게 막 30만, 40만 갔을 때 지금 약간 60만, 70만이거든요. 비행값 뭐 너무 비싸요. 네. 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MZ 세대들 역시도 이제는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는 소비 잘 사는 분들의 소비는 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밑에 소비는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마트 실적을 발표했을 때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마트 CEO가 중상층들의 그 엔겔 지수라고 하죠. 네네네. 확 높아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싼 거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사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느 섹터 소비도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가 대충 키워드가 보이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게 또 구매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화장품 주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헤게모니 잃은 상황이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이게 정말 찐으로 올라간다라고는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화장품도 그 안에서 차라리 중국 내에서 ODM, OEM을 하고 있는 코스메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엘생을 후 안 사요. 뭐 그렇잖아요. 후 안 사고 뭐 이제는 이니스프리 안 사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샜는데 어쨌든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고려를 해야 되고 여전히 중후장대
굴삭기, 어저께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있잖아요. 중무장대 그리고 이 굴삭기 관련된 부분들, 토목, 네.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들과 일단은 서플라이 체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 있고 또 하나 정부가 돈을 쓰는 데가 또 있죠. 방산과 신재생. 방산 신재생. 네, 물론 제가 방산에 대한 투자 타이밍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우 전쟁 종료 나오고 나서 팍 밀 거예요 한번. 그때가 마지막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 밀렸을 때. 밀렸더라도 유럽에서는 또 그 다음에 살 거 아니야. 계속 사죠. 네, 왜냐면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블록화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보호무역주의에다가 너네 우리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결국 이 방산 국방력에 대한 중요성이 이번에 너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 국방력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비를 더 증액하겠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러우 전쟁 종료로 인해서 센티가 살짝 깨지면서 방산주들이 무너진다. 그때가 저는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신재생. 예, 특히나 저는 그 안에서도 풍력을 좀 보고 싶어요. 풍력 중에서도 풍력. 우리나라 언론들이 풍력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풍력 주요 업체들이 우리나라 울산 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풍력과 관련 종목들도 저는 지금부터 거의 저는 이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풍력이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과거에 좀 초입부분 같아요. 탄력 대세 상승에. 그래서 이거를 좀 예의주시를 하지 않을까, 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정부 지출에 기대고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신재생 방산 이쪽이고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비는 양극화다. 그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어설픈 이런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섹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좀 피하는 게 나아요. 피한다기보다는 한번 좀 더 좀 예민하게 보자, 신중하게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알려주신 거는 방산 관련해서는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번 쫙 밀릴 텐데 시원하게 빠질 거야. 좀 그래도 괜찮은 포지션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방산이 이제 예전에는 약간 좀 재미없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쏴야 그때만 살짝 오르고. 근데 앞으로는 그 과거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방산이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요 방산에 대한 스터디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방산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그 업종을 밸류했었던 잣대로만 이제 들여다 보다 보니까 목표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방산은 뭐냐면은 그냥 내수지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세상으로 내수지였다가 이게 처음으로 수출된 거야. 근데 이게 수출주의인데 이 방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상 정치적인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지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그림에서 저는 이제 방산이 한번 수출을 뚫었다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레퍼런스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수출했던 국가로부터 방산 AS가 더 크거든요. 사실 그 돈이 더 많이. 그럼요. 예. 이게 부품 하나 없으면 전투기를 하나 못 띄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용산 뒷골목 가가지고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철물점 가서 그게 것도 아니니까. 증거를 하나. 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 섹터만큼은 진짜 뭐냐면은 이 유지보수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외제차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벤츠나 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고 뭐 엔진오일 가는데 뭐 에어컨 필터 가는데 뭐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의 배 이상의 소위해서
뒤통수를 이렇게 야 워런트 끝나면 끝이지. 여기서 보증. 보증 딱 끝나. 엄청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획의 땅이 방산에서 유지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년 이상을 놓고서 거의 왜냐면 지금 미국의 방산 기업들 보시면요. 30년 동안 거의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저희가 예전에 방산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살 때 이거 한 번 써보고 별로만 바꾸지 뭐 이게 잘 안 된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못 바꿔요? 네, 왜냐면 한 번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탱크를 하나 사도 거기에 이제 탄도 계속 그걸로 써야 되고 하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간 자체가 굉장히 장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방산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 옛날에 뭐 방산 전문 애널이 아니라 그냥 대북 전문가가 방산 전문 애널이었어요. 그렇죠. 방산 조가 끌어올린 거는 그냥 대북 전문가나 탈북에서 하신 분들이 말 한마디에 방산주들 들썩들썩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는 진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도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전문 애널이. 아 그래요? 네. 아, 방산 관련해서 하긴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진짜로. 자 우리 명민준 앵커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알바비 줘야 돼.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인도 이야기 해주실 때 인도 몇 시야, 인도 4시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비코. 이게 이제 이 과거 98년도 이때 나온 드립인데 오늘 더핑 테스트 해야 돼. 야 제가 봤을 때 새벽 4시에 네. 맥주를 먹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맥주만 먹었을까? 지금 굉장히 취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아 댓글에서 굉장히 파이팅 있겠다 함께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네. 빨리. 아니 많이 남았어.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질문 중에 뭐 향후 10년은 미국이 아닌 이곳인데 여기 이제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이죠. 신흥국.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했는데 우리 주변에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 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네. 아마 조만간 나오겠죠 내년에. 또 항상 우리나라 이게 진짜 ETF나 우리나라 어떤 내부의 금융시장이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항상 고점 부근에서 이게 생겨. 항상 상품이 만들어져. 과거의 브라질 국채도 그렇지. 그치. 핫할 때. 그렇죠. 항상 핫할 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PF도 항상 핫할 때 막 사람들 캠페인 걸려가지고 증권사에서 하라고 했지. 했으면 다 작살났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 네네네. 마찬 다 지금 고점이 다 물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없어요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간 미국 나스닥 중심의 10년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애플의 아이폰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뒷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면서 시작했잖아요. 그게 검정색이 올 거. 그게 2007년이었어요. 2007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폰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한 초입이 아이폰 3G, 3GS가 도입된 시기가 제가 썼던 겁니다. 네, 그때가 2008, 2009년이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10년의 박스권 상단을 뚫어낸 때가 2012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블랙베리가 커티 잡하는 부분을 고수하면서 이게 맞네 했던 시기예요. 근데 여기에 나스닥 고점을 뚫어내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 시장이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삼성이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이 뛰어들면서 본격 스마트폰 시장이 터지면서 빅테크들이 그때부터 날아갔던 것입니다. 얘기 나옵니다. 그 10년이 이번에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코로나 터지면서 이상급등이 나오면서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향후 10년, 저는 향후 10년 동안에는 나스닥은 안 될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이번에 찍었던 고점은 아마 다시는 10년 동안에는 닷컴 버블 때처럼 아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서 워렌 버핏도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밀려도 10년 동안 뭐 계속 나스닥 빅테크도 지금 모아가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신국 시장의 ETF나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결론은 거기에 계속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빅테크에서는 이미 빠져나와서 돈이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빅테크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2의 스마트폰의 혁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못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로봇,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당장 스마트폰처럼 우리 시장, 우리 생활에 당장 들어와서 삶을 바꿔놓을 정도의 혁신이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빅테크 중심의 시장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향후 10년간은 10년인지 모르겠으면 향후 최소 몇 년은 신국 중심의 그리고 소위 가치주 소위 뭐 PBR이 높고 퍼가 낮은 그런 남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에 대한 패배주의가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안 돼. 올해 투자해봤자 삼성전자 빼고서 장기 투자한 거 다 망했어. 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 역발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발상. 포스코는 이제 최광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완전히 핵심이 되었습니다. LG전자는요.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전장 사업에서의 어떤 핵심이 되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전에서 전장으로, 철강에서 2차 전지의 핵심으로 회사들이 변하고 있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이런 패배주의가 만연한 한국 시장을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는 기회로 계속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때 이렇게 싸졌었구나 포스코가 LG전자가 그때 샀으면은 대박이었겠네라는 생각을 우리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때 저거를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과연 근데 우리 지금 시장에서 우리 그런 기회가 없을까? 있지. 20년 뒤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당장 ST에서 맨날 보고 한 번씩 거의 쓰던 그런 대형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도준의 자세와 물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항상 그렇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이 섹터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회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국 주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3,000선을 이번에는 못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들을 거야 하지만은 과연 그럴까? 전반적인 그림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신흥국으로 돈이 물려가고 있고 가치주 중심인데 그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가 한국에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면은 뭐지?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먼 미래 얘기인데 우리는 통일이 이렇게 북한이라는 또 이게 참 이게 지금은 막 서로 막 서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또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이슈는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예요. 한 번에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한국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무시를 하고 폄하를 할 만한 주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을 쳐다보지 말고 달러 베이스 이거는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어요. 달러 베이스 자산 투자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전해서 할 수 있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 봐야 할 것인가 하고 또 힌트를 그러면 주시나.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투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인프라 관련된 투자 ETF나 네. 아니면 그냥 인도네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뭐 ETF 뭐 이런 쪽이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알아보는 단계인데 네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일단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 제 아시는 지인도 오랫동안 아는 지인인데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에 다니고 계십니다. 네네네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법인을 새로 만들었대요. 그래요? 이거 꿀팁이다. 그 법인의 법인장으로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내년에 가고 본인은 이미 지금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인도네시아 법인을 새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대창단조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굴삭기에 보면은 밑에 무한궤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대창단조 역시도 이미 인도에다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이 나오는데 물론 그때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왜 이런 회사들이 글로 가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보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렇죠. 보고 아니면 그 시장들도 공부를 해보는 시기를 가져라.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명민준 앵커가 그런 질문이 있네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주로 건설기기나 전력 인프라 이런 거를 자국 기업을 먼저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자국 기업도 분명히 있겠죠. 그 수요가
과연 못 따라가죠. 예, 못 따라갑니다. 네, 못 따라가죠. 이미 그 캐터필러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어요. 내년 4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 내년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안 돼. 그렇죠. 뭐 비교하자면. 기술이 안 돼. 어쨌든 돈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국 기업이 거기 가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는 전혀 아무 커뮤니케이션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그렇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상식 당연하지 뭔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지금 거죠. 시기에 투자를 한 거지.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좀 부산 내려갑니다. 그래서 왜? 그냥 뭐 일이라도 좀 해볼까. 근데 뭐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지. 어떤 어느 정도 조금 뭐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네. 뭐 정확하게 저희가 뭐 맞다 아니다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예측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요즘에 농업 관련주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스마트폰을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은 스마트팜. 왜 그래? 저는 이거 여기도 진짜 궁금해요. 제가 과거에 스마트팜 요거 한번 같이 방송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결국은 그 왜 중국과 인도는 식량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비축을 하기 시작했냐. 이 여러분들이 중국 식량 비축, 인도 식량 비축 이렇게 이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량의 무기화. 네, 그러니까 무기화도 있겠지만은 내년에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기화가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명작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물론 어려운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주인공의 직업이 농부예요. 근데 그 직업 농부인데 과거 직업이 우주비행사였어요. 왜 우주비행사가 농부가 됐지? 라는 그 배경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구가 황폐화되면서 농부가 최고의 직업이 된 거예요. 그 영화의 배경 설정이. 맞아. 이게 비단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뜰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먹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점점 무기화를 시켜가고 있고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먹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믿고 이렇게 대비를 안 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치, 사실은 우리는 다 수입해서 먹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생산도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겠지만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농업 연령인과 60에서 27세 하여튼 뭐 엄청 나이가 많으시는데 여기서 이 밑에까지 갭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없어요. 그냥 텅 비었어요. 맞아요. 이분 돌아가시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대체할 것이냐. 이번에 존 디어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이번에 그 내년 초 CES에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첫 기조 연설자로 농기계 업체인 디어의 CEO가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신기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농업이 자율주행 트랙터와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뭐 1차 산업에서도 벗어나서 1차 산업의 농업이 순식간에 4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혁신의 어떤 그런 시작이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이미 디어는 1조 원 이상 갖다가 AI 기업 자율주행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도 우리가 같은 경우는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대동도 좀 빠르게 패스트 팔로워를 보면서 디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보니까 디어 하는 거 디어가 스마트팜인데 해 자율주행해 따라해 뭐 자율 제초제 그 로봇 만들어 똑같이 따라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전동 바이크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상황에서 대동 저는 이제 탐방 가봤는데 그 양재 있거든요. 가보시면요 그 안에 5층에 스마트팜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진짜. 어때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냥 내부에서 조명이랑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수직 농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엔싱이라는 회사가 비상장인데 이제 곧 상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수직 농장을 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은 상황이고
결국 에그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비상장과 그리고 상장사에는 대동 같은 기업들이 저는 지금은 주가는 별로 아무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맞아. 근데 진짜 이상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농업 관련해서는 뭐 종류를 불문하고 사실 우리의 윗세대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정말 주력으로 하셨던 건데 그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저도 저희 할머니가 계신 마을을 가보면요.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워낙 외진 곳이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농업을 하셨던 논과 밭에 카페가 들어옵니다. 요새 카페도 많아. 와, 그러니까 논과 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논과 밭도 점점.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점점 더욱더 이런 이렇게 식량 관련해서 수입의 비중이 그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주 추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수입이 안 되면 이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도 자급자족하자. 근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해? 자율주행 돌려야죠. 24시간 돌려야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쪽 관련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쪽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요. 지방 지자체 단체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수산 MC 정도 나이에 뭐 전라도 어디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한 3억 나와요 대출. 그래요? 스마트팜 하라고. 그것도 거의 무이자 형식.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유튜브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 부자가 되신 자영업자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중에 농부 분들이 없어. 나오겠죠. 언젠가 근데 나오겠죠. 의외로 알부자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말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의 그 상황을 보면은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돈을 쓰는 곳이 그 섹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왜냐면은 이 식량 위기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뭐 나라의 어떤 존폐를 갖다가 결정지는 그렇죠. 뭐 유일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 인프라 투자에는 농업도 앞으로는 포함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스터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야,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이거는 진짜 궁금한 거. 최근에 리오프닝주 저번 주부터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뭐 항공주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가 항공, 아닙니다. 여행, 뭐 화장품 막 들썩들썩 하는데 안 그래도 코스맥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딱 구분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보이는 거는 저는 카지노 같아요. 카지노. 미국도 카지노 주식이 제일 좋아요 지금. 파라다이스. 왜냐면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돈이 많으신 분들이 쓰는 아까 제품이다. 얘기했죠. 소비의 양극화의 수혜. 네. 첫 번째 소비 양극화의 수혜, 두 번째 리오프닝의 수혜. 지금 파라다이스나 지케 같은 종목들이 중국 쪽이 리오프닝 되지도 않은데 벌써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일본 VIP 때문에. 자, 그러면은 중국 리오프닝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많이 갈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을 많이 갈까요? 우리나라 왜일까요, 이게? 가깝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아시아인 혐오. 그렇지. 허구권으로 갔을 때 중국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아시아인 혐오의 대상으로 테러나 뭐 피해 많이 봤잖아요. 네네.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있으면은 부모님 보고 가시라 합니까? 한번 사고 나서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그런 수혜를 아시아 쪽에서 받을 것이고 특히나 돈 많으신 분들이 와서 드랍을 하기 시작하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매출만 가지고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 중국이 더해지면은 완전 배지. 여기에 더해서 내년 경기 불황 오케이 돈 많으신 분들은 경기 불황 않다. 경기 불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죄악주 중에 하나가 또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카지노.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베스트.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여행이랑 화장품 그게 참 고민이에요. 네, 고민인데 이 화장품은 뭐 오면은 사겠죠, 조금은.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만큼의 어떤 영광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이 터지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항상 그렇지만 화장품은 아이템 빨이거든요.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빵 터졌다. 그럼 그건 무조건 사야 돼요. 몇억 개. 네, 그럼 일단은 날아가니까 주가 뭐 두세 배 나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런 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든 2차 전지 섹터를 다 까고서 리오프닝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무지성 매수예요. 리오프닝에 따른 무지성 매수로 섹터를 다 산 거고 여기서도 이제 또 보겠죠. 이게 진짜 될까? 그리고 2차 전지가 밀렸는데 안 될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지금 시장이 할 겁니다. 어쨌든 카지노. 네, 카지노 쪽.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리오프닝이 딱 됐다라고 하면은 수혜받는 데는 워낙 많으니까 뭐 항공부터 해서 면세도 뭐 당연히 중국인들 싹 들어오면은 뭐 훨씬 좋아질 거고요. 맞아요. 네. 일단 개장 돼버렸구나. 9시 분에 개장이 돼버렸네요. 자 지금 오늘 밀립니다. 너무 크게 밀린다라고 해서 신경 쓸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괜찮겠죠? 그럼요. 기사님? 우리가 그 환율이 1,400원, 1,500원대 갔을 때 시장 밀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 시원하게 빠졌죠. 지금 1,300원대예요. 1,300원대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해야 될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저희가 여기서 이사님과 함께 또 인사를 나누면서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엔터가 괜찮나? 아니 오늘 다음 일이지. 다 밀리나? 네. 그러네요. 다. 그러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다 하고 나면 또 다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수급이 안 들어오네. 네, 지금 3일 연속 쭈루룩 오늘까지 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을 저희가 좀 바라면서 오늘 클로징은 영어로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다고? 굉장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땡큐 드리고요. 투모로우 모닝 8 AM에도 저희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네. 투모로우에도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subscribe and like 구독과 좋아요죠. 나 내가 부끄럽다. Why? 한마디 영어. 바이바이. 이렇게 이사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